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 사연처럼 들려드릴 사건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야기입니다. 오빠의 삐뚤어진 성적인 욕망으로 희생이 된 여동생 베키 와츠에 대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빠는 재혼을 하셨죠. 저는 3살 때까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엄마는 오빠와 나를 혼자 키우시는 게 힘에 부치셨는지 오빠와 나는 아빠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우리 남매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새엄마라고 하면 뭔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 새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새엄마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친엄마와도 거의 매주 만나 식사하는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고마웠습니다.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9살이 많은 네이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네이튼은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고 외할머니랑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이튼과 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살갑게 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네이튼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네이튼을 제외하고는 학교 생활도 잘했고 가족들과도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생활은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소심한 성격 탓인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왕따를 당했거든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싫어졌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중학교 때 자퇴를 했는데 왕따를 당하고 나니 밖을 나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거식증까지 걸려버렸죠. 몸무게는 점점 줄어갔고 깡 말라버린 제 모습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더 무서워졌어요. 더 힘들었던 건 네이튼이 우리 집에 올 때였습니다. 네이튼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살이 빠져 말라버린 제 모습을 매일 놀렸고 우리는 계속 싸웠죠. 사실 싸우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이튼은 한 번씩 저보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부모님을 곤란하게 했고 저는 그런 네이튼의 이상한 행동이 변태처럼 느껴져서 더욱더 네이튼이 싫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새엄마는 저를 위해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저를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죠. 저는 사회복지사와 상담도 하였고 거식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 덕에 제 몸과 마음은 점점 건강해져 갔고 병원을 다니며 그곳에서 친구도 만나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죠. 저도 제 자신이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새엄마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생기셨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을 가누질 못하셨죠. 저는 아직 어렸고 새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때 네이튼과 그의 여자친구인 쇼나가 새엄마를 간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쇼나는 그때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져서 새엄마의 간병인으로 취직을 한 거였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새엄마를 돌봐주는 거니깐 한편으로는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일 집에서 네이튼과 쇼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네이튼과 제 사이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네이튼은 소리를 질러가며 저에게 짜증을 냈고 우린 마주칠 때마다 계속 싸웠죠. 저는 네이튼과 싸우는 것에 점점 지쳐갔고
그날도 네이튼과 싸우고 집을 뛰쳐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했고 밤새도록 대화하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네이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지만 언제까지고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에게서 아직도 친구 집이냐는 연락이 왔고 남자친구에게 아침 일찍 집에 돌아간다는 연락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끝으로 2015년 2월 19일 집으로 돌아간다던 그녀 베키 와츠는 실종이 됩니다. 실종 당일 오전 11시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베키의 남자친구 루크가 연락이 되지 않는 베키가 걱정이 되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의붓 오빠인 네이튼과 그의 여자친구 쇼나가 있었고 쇼나는 베키가 집에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베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베키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먼저 베키의 방을 수색했는데 그곳에서 핏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혈흔은 베키의 것이었고 혈흔에서 지문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바로 네이튼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네이튼과 마지막 목격자인 쇼나를 취조했습니다. 그들은 취조하는 내내 여유로운 모습과 미소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베키의 생사 여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취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조를 하는 틈을 타 두 사람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굉장히 더러운 상태였는데 화장실 욕조 한 군데만 이상하리만치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영수증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베키가 실종된 다음 날 톱과 검정색 비닐, 청소 도구 등을 산 영수증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고 네이튼과 쇼나의 집에서 멀지 않은 한 창고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베키의 잘린 머리와 팔다리 몸통이 8조각으로 토막이나 담겨 있었습니다. 몸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40군데도 넘게 들어있었고 복부에는 사후에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15군데의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가방에서는 네이튼과 쇼나의 DNA가 발견되었고 결국 네이튼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쇼나는 끝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쇼나의 핸드폰에서 네이튼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발견이 되면서 범행 동기도 함께 밝혀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해서 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들이었고 집에서는 10대 여자아이들의 수많은 포르노 영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질투심과 성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의붓 여동생을 납치했다가 마스크가 벗겨지며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자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네이튼은 종신형, 쇼나는 시체 유기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같은 핏줄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성적 욕구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여동생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토막까지 낸 네이튼과 쇼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빠 네이튼은 자신의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